자, 김덕호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 반등했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시장 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눈여겨봤던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이제 다음 과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애정의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LG 화학 때부터 이제 분사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분사까지 다 했는데, 물적 분할을 다 했는데, 그럼 이후에 여기에 이제 다시 옮겨오신 분들, 뒤늦게 옮겨오신 분들은 또 왜 지금 2차 전지가 더 빠지느냐, 여기서 좀 질타를 많이 했었죠. 다행히도 이제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합작법인이 지금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또 캐나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지금 캐나다 이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브루스 파워, 그러니까 이제 민간 원전 발전소를 지금 최대로 지금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에 계속 이제 입지를 강화하면서 이 산업 플랜트를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금 탈출하는 입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대탈출이 난 이후에 북미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꼭 캐나다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GDP를 초월하는 국가 중 하나가 또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던 기존의 자본금들이 사실은 이제 멕시코로 대거점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지금 산업단지들 굉장히 활성화 빨리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수주가 진행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적인 이제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느 정도 좀 매각해서 자금 활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그게 악재가 되지 않겠냐,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시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보통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지분 구조에서 결국 이제 주주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분율을 대거 내려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좀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도 지금은 오히려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LG 화학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타격이 적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추가적인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LG 화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촉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캐나다에 지금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 LG 화학이 실제로 매도 물량까지 나오고 난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장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33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까지 왔을 때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 역사적으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신저가를 만약에 달성할 가능성을 주목을 했을 때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확정적으로 내렸을 때입니다. 즉 그만큼 미국에서 더 이상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없다, 더 이상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자재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면은 조정 여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이번 캐나다 진출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이슈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9월 달까지, 그러니까 두 개 분기까지의 실적 회복세를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38만 원 선에서 터치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수요일에도 아마 제가 방송 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쥐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입이 좀 적어서 그동안에는 좀 주가가 좀 실망 매물로 좀 빨리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많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보실 때는 그래도 과연 이 기업의 뒷배가 누가 있는가, 여기에서 자금 동원했을 때 추가적인 탄력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LG 화학에서 지분을 만약에 팔아야 된다, 어차피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좀 그 유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데 다가 지분 한 20% 블록딜로 탁 해가지고 조인트로 좀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 테슬라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어프로치를 해보는 거죠. 배터리 기업이니까 우리가 좀 싸게 줄게. 니네가 주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럼 주가도 올라갈 텐데 말이죠. 그래요. 그러기를 기도해보죠. 네,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이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문제였고 그 실적 이슈가 불거진 것은 결국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마 이제 속보로 보신 분들은 뭐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그래도 전기차 실질적인 내수 판매도 그렇고 해외 수출도 그렇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30% 가까이 후퇴를 했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전기차 판매량이 뭐 116만 대다. 근데 XE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9만 대, 뭐 160만 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된 것처럼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무슨 종이접기 만들기처럼 지금 자동차 이제 하이브리드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 만들어서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던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운영됐던 경영 방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해외 이제 자동차 업체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BMW라든가 아니면 스텔란티스, 뭐 포드, GM 많은 기업들이 다른 업계들과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략을 바꾸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만드는 기관들, 업체들 같은 내연기관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디젤 쪽 잡고 있는 디젤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전기차 만드는 사람은 전기차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던 기업이 딱 두 기업인데 하나가 일본의 혼다였고요. 하나가 현대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독자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안 보겠다. 다른 기업에서 뭐 우리 협약해서 우리 이거 가지고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담합행위죠. 사실 경기 어려우니까 자동차 업계들이 담합행위 하자.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에서 어느 부분이 약점인가를 빨리 받아서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 회장께서도 그 당시에 2009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때 기아에서 회장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맥상통한 얘기죠. 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그룹들이 다 움직여질 때 지금 뛰어야 되라고 얘기할 때 바로 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경제위기 오고 나서 강하게 힘든 상황에서 이걸 뛰어라고 한다고 바로 뛰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업 쪽에서는 체력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니 의사결정을 좀 빨리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고요.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께서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이제 4년째가 거의 다 돼가는데 3년 반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와서 이렇게 체제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저는 현대차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지주 회사였던 현대차를 위해서 모든 자회사들은 다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오직 현대차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현대차도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많은 기업들과 손을 뻗고 다양한 업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만 가지고 우리 자회사들이 뭔가 실적을 내기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있는 많은 계열사들에게 이제는 현대차에 위한 노예가 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별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내구재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항공기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오토바이 변속기를 갑자기 제조하는 이런 식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주목을 받는 거는 지주사의 역할로서 당연히 거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현대모비스로부터는 수소 에너지 부분들을 받아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축이 되는 부분들을 좀 조정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좀 현대차까지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캐파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편승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6월에는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이벤트성으로서는 우리가 컨벤션 엑스포가 있지만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기에는 충분히 좋은 위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장비주 가운데서도 뭔가 탑픽으로 보고 있으신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당비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전자석 탈철기였던 대보 마그네틱을 좀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좀 주가 타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대보 마그네틱이 전자석 이제 탈철기 시장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제 대립할 수 있는 경쟁자는 일본의 니온 마그네틱 정도였는데 전자석 탈철기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거의 뭐 건식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온 마그네틱에 비했을 때 가격 경쟁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싸게 많이 팔 수 있다 보니까 실적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경영권 매각 추진이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나마 이번에 한번 또 매각 성공하는가 이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라고 좀 얘기를 하셨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꼭 우리가 뭐 세정 쪽에 뭐 이런 관련돼 있는 혹은 뭐 이제 부품 관련 쪽에서만 이렇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ESS 장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폭을 넓혀 보시는 게 오히려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덜시더라도 실적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반등세는 좀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대보 마그네틱 이슈가 뭐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보 마그네틱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 대보 마그네틱은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영권 매각이 이제 진행되는 거는 뭐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슈는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입찰을 했던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입찰했던 기업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한솔재지도 있었고요.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PF,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룹들이 좀 많이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7월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초대박이 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 파운드리가 아니라 2차 전지 파운드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대감들을 편승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 마그네틱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수 주체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죠. LX 인터내셔널이 이전에 HMM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총동원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 협상 대상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LX 인터내셔널에서 이 인수를 담당하던 팀장을 미국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의혹도 많았습니다. 이거 그냥 LX 인터내셔널이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이 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일단 LX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HMM을 부담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운 산업으로 진출을 했을 때는 물류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축소를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해운 운송 쪽보다는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석탄, 즉 우리가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 전략으로 이 신재생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LX 인터내셔널도 지금 이제 뭐 석탄 가격이 뭐 하반기부터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좀 주가가 좀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대보 마그네틱이 이제 좀 편승을 하는 부분들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시장은 좀 주가가 좀 12교차 정도 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PNT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PNT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만 급등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PNT 같은 경우에 거론이 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사실은 지금 시장이 또 이제 주목받는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강세를 받는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좀 요약을 드린다면은 좀 어느 정도 과매수권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손절매를 대응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 보더라도 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 특징주들이라고 해도 뭐 전일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 52주 신고가 달성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에 좀 매수가 좀 많이 쏠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매물 추례를 좀 조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PNT 같은 경우에도 신용 융자 규모가 이제 지난 5월 말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다. 즉 우리가 과거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손바뀜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PNT를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일단 6만 원 선까지의 후퇴는 어느 정도 조금 유념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NT 자체가 너무 싸지 않아요? 1조 시총 그때 실총 1조라고 그랬었나? 이제 1조 5천억 1조 됐습니다. 5천억? 네,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이 됐는데 뭐 나올 실적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조정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뭐 유심히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우리 김덕호 대표님 그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저는 궁금해지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제가 좀 들을게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아니, 안 들을래. 제가 좀 강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끝까지 고집 있으신데? 네, 두 가지 종목 있습니다. 탑픽이 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 SDI고요. 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롯데 머티리얼즈, 롯데모티리얼스. 롯데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달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기아와 그리고 SDI가 이제 전고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중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잘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1조 3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 5월 30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 한 달 전에 삼성 SDI와 기아로부터 이 보고를 내용을 받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시장 경제성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가 싸니까 우리가 싼 값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삼성 SDI의 주목점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서 주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통 배터리 이쪽에서 이제 어떤 제품이 나가느냐 그리고 심지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기존 3사 중에서 얼마나 못했느냐 이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그래도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P5, P6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마진율 개선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좀 기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제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유럽에 처음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동박 이제 수혜를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장이 지금 착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 차세대 지원 기금 펀드를 이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740억 정도 받은 걸로 아는데 이 자금을 또 여기 이제 스페인 공장에다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이슈를 만들었던 게 이제 삼성 SDI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 그 6월 19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24일까지. 거기에서도 아마 주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삼성 SDI겠죠. 그 논리가 또 반복이 되겠죠. 네, 아마 인터배터리 때 제가 잠깐 이제 일정표를 봤는데 아마 제일 처음 발표하는 게 아마 삼성 SDI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뜨거운 주목을 받는 날에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